61번을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이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신탁 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신탁의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합의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의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등기부에 이름만 올려놓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공유 등기. 그렇죠.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왜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순위 번호 하나 쓰고 있죠. 다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되니까 동시 신청이고 동시 신청이 되니까 접수번호도 같을 테고 순위번호도 같은 번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네, 틀렸죠? 네.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 번호가 같은 번호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증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을 해야 된다. 따라서 순위 번호를 같은 번호 쓴다고 했죠? 네.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풀려요. 지금 다 한 겁니다. 신탁 등기에서 출제된 어려운 걸 다 한 거예요. 알 듯 말 듯 하죠? 다 아셨어요? 아, 그럼 대단한 거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63번 가겠습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통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민법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먼저 전세권 등기 용익물권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전세권 등기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데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조차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없어요. 지상권과 지역권과의 차이점이에요. 지상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또한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뭡니까? 공작물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그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지역권도 용익물권이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죠. 통행을 목적인지 조망을 목적인지 용수가 목적인지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유역지 표시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두 개예요. 전세금과 범위. 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한 사람이 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3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네. 5개 이상일 때는 공동 전세 목록이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5개 이상일 땐. 그다음에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1,000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문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공유 부동산입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분의 1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지분의 개념은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점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이라고 했죠. 갑, 을, 병. 모든 지분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지분의 개념이었습니다. 갑, 을, 병. 모든 지분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모든 점들을. 갑, 을, 병.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요 A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금지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는데 표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갑을병 전원이 전체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그럼 이 A는 이 부분도 사용수익하고 여기도 사용수익하고 여기도 사용수익할 수 있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부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을병.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관리자. 이건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지분권자 전원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즉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분이고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라는 문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전세권 등기는 위약금 약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민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약금 약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4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네? X예요? X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전세권의 민법 지식이 좀 확고하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고,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을은 또 하나의 채권도 발생하죠. 뭡니까? 이 전세금 지급은 완전히 을이 갑에게 준 겁니까? 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이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전세금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죠. 첫 번째 뭡니까?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목돈이죠. 달달이 월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돼요. 대신 이 목돈에서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이자.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게 돼요. 따라서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담보하죠. 만약에 이 을이 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때 망가뜨린 경우가 있다면 전세금으로 이거 충당해 버리죠. 손해배상을 충당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민법에서 안 하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 괜히 얘기했다. 네,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네.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성질. 괜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익물건성. 용익물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용익물건성. 이게 주된 성질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보물건성.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두 가지 성질이 전세권에 있습니다. 주된 성질은 용익물건성, 부수적 성질은 담보물건성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거 민법에서 시험 잘 나오죠. 첨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세권의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면 이때 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전세금은 아까 손해배상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이 전세금 반환채권 A가 가지고 있고 사용수익은 을이 한다면 이 을이 망가뜨렸을 때 이 A가 청구할 때 이걸 담보하지 못합니다. 사용수익은 을이 하고 전세금 반환채권은 이 A가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이 전세금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요 전세금 반환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해서.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사용수익하는 자와 전세금을 돌려받는 자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요것이 소멸되었다면 용익물건성이 소멸되었다면 이제 요거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수익하는 자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가 이때 달라질 수 있죠. 이때는 왜? 이게 소멸되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때는 이건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도가 가능하면 이제 전세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건 살아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세권 등기는 담보물건성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세금 반환채권이 B에게 이전이 되면 이거 담보물건도 수완성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B에게 넘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양도도 가능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언제요? 용익물건성이 소멸되었을 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우세요? 뭐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건 민법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맞습니까?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합의를 통해서 해지하는 경우. 세 번째,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네 번째, 전세권 소멸 통고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거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담보 용익물건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요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자 을로부터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반성에 의해서 담보물건으로서의 속성이 전세권도 따라가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언제요?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민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아니 표정들이 왜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럼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5번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을 할 때는 4번이죠.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소멸하기 전에는 안 되겠죠.
소멸된 후에만 가능할 겁니다.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소멸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아마 민법에서도 이게 출제 용순이 될 겁니다. 근데 5번을 보시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 주고 팔았는지 기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63번을 해결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7번을 가겠습니다. 67번. 사실은 이런 것, 사실은 민법 시간에 아직은 하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민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아마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등기법에서는 쉬운 내용이에요. 대단해 보이죠? 등기법. 안 대단해 보이나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 뭐 이런 것들. 네. 27번을 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네, 2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것도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요. 아직 4월 달이라서 아직은 안 하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다 민법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우리 등기법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여기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제가 맨날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에 익숙해지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응용이 돼요. 이게 그 프린트에도 똑같이 제가 그려놨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임차권이 발생합니다. 이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에요. 따라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할 텐데요. 문제는 주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렇죠. 따라서 반대 약정이 있어야지만, 반대 약정이 없어야지만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보통 반대 약정을 둬요. 민법에서. 그래서 이 임차권은 보통 갑이 안 해줍니다. 그럼 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물론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주민등록 같은 뜻이에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길 0시부터 이 임차권에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임차보증금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 요 을은 다른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테고 점유도 갖춰야 되고 주민등록까지 갖춰야지만 요 병의 집에 대해서 임차권 대항력 취득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점유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여기 주민등록 계속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 병가 체결하고 점유도 넘어갈 테니까 점유 상실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이쪽에 가서 주민등록 갖춰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주민등록은 이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발생한 이 대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돼버립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있을 때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대항력까지 소멸이 돼버리면 보증금 받을 기회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사 가야 되겠죠.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갑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안 돼요. 이때는 임차권 등기 가입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예요.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접수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접수 시점.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하셔서는 안 돼요.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 을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그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먼저 갑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때 발생했던 임차권의 대항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죠.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을은 이 임차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양도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을은 임차권이 없습니다. 임차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임차권 등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담보권으로서의 임차권 등기예요. 용의권으로서의 임차권은 소멸된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차권 이전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전대차 등기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임차권은 소멸된 상태고 이 임차권 등기는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가 시행이 된 다음에 갑은 B에게 임대차 임차권을 설정해 줬는데 이 B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담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버려요. 즉 임차보증금 얘 때문에 돌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민법에서도 설명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지문 어디 있지? 네. 2번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대차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대단히 작년에 출제가 된 건데요. 대단히 중요해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법 지식이 단단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민법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갑이 을에게 무슨 등기를 해줬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갑은 을로부터 대금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뭐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대신에 내가 한 달 뒤에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갑이 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은.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을 이행이 안 되면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저당권을 실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법원에 뭘 청구한다고요? 경매를 청구한다고 그랬죠. 경매가 청구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등기가 촉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 매각 절차, 매각대금이 나오겠죠.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채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요. 모든 채권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채권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고요.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했는데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 채권이 뭐로 바뀐다고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금전 채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요거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돼요. 금전 채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채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금전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으로 바뀔 테니까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 금전 채권액을 미리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 피터지게 싸우겠죠. 이거 진짜 10억의 가치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5억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채권 평가액을 미리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채권 평가액이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고요. 다만 채권 평가액이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액은 반드시 기록해 놔야 됩니다. 채권 평가액을. 좀 어려운가? 그럼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나중에 무조건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민법에서도 공부하실 테고.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반드시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채권 평가액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배당이 이루어질 때 분쟁이 방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이거 약정 등기라는 거죠.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이 지역권에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 약정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따라서 약정 등기 가능하고요. 약정 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5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를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이 소유명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제가 지난 주에 이 대지 사용권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빼놓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요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사용권의 이전 등기, 대지 사용권에서 가장 그냥 해드릴까요? 그냥 해드려도 되긴 하는데, 네. 가뜩이나 기분 좋게 끝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설명 들으시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0번 가겠습니다. 70번을 보시면, 담보 물건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유치권 설정 등기, 유치권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유치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법정 담보 물건의 의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담보 물건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 담보 물건인데요.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2번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출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처분 제한 등기 불가능하다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표로 했던 건데 표 외운 거.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처분 제한, 저당권 다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만큼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특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따 틀렸습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좀 기억하실 때도 있는데 이거 세 번째 하는 건데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부동산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9억이 필요해요. 돈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 변제받을 수 있냐? 아직은 변제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변제기 1년 남았으니까. 그럼 을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채권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요 채권을 가지고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요 을은 요것을 병에게 인질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얼마? 9억 정도.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를 인질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병에게 인질을 만들어 줘야 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권을 설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 질권은 이건 인질이라는 뜻이에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병이 취득하는 것은 먼저 9억 원을 빌려줬죠. 9억 원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요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넘겼죠. 그러면 요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갖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를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질권. 그런데 지금 10억 원의 채권이 인질로서 넘어갔죠. 그럼 이 저당권도 어떻게 될까요?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맞습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한 10억 원의 채권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 그러면 이 저당권부 채권질권도 이제 10억 원의 채권과 붙어서 따라갔다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1의 1 이렇게 부기등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부기등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부기등기가 되지 않으면 병은 그냥 9억 원의 채권과 저당권이 없는 10억 원의 채권질권만 취득해요. 이게 돼야지만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를 갖춰야 돼요.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도 있냐면 요거 질권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채권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채권 담보권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요 병이 취득한 것은 이제 채권 질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 담보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것도
채권이 담보로 넘어갔으니까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겠죠. 이때도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 담보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부기 등기.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도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는 전부 다 부기 등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맞았습니까?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록하죠.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필수적? 임의적이라고 했죠.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으로는 설정 계약이 기재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근데 기본 계약이 또 뭔지 모르시죠? 네? 기본 계약이 또 뭔지 모르시죠? 이거 다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약. 갑은 전자대리점을 합니다.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LG전자가 있겠죠. LG전자. 그러면 이 LG전자 또는 삼성전자 이런 전자회사로부터 이 전자제품을 공급받겠죠. 공급받으면 이제 요 전자제품 대리점은 요 회사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채무가 발생하죠. 공급할 때 얘는 채권 발생하고 얘는 채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일부 팔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회사와 대리점이 갖고 있는 채권 채무는 증감 변동합니까? 전자제품 공급하고 일부 변제를 받으면 공급할 때마다 채권 채무가 계속 늘어날 테고 일부 대금이 변제되면 또 줄어들 테고 이게 증감 변동하죠. 맞습니까? 그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일정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이 뭡니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전자제품 대리점과 이 전자회사 간에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계속적 공급계약을 보통 체결합니다. 이 계속적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게 아니죠.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채권액이 계속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변제할 때마다 채권액은 계속 줄어들 테고 공급할 때는 늘어나고 제품 가격을 지불하면 줄어들고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하죠. 그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저는 뿌리 근저인데요. 근저당권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근저는 뿌리 근저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요 계속적 공급 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증감 변동 채권액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채권들, 그 채권들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게 근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저당권, 이런 뜻입니다. 뿌리 근저를 써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증감 변동하는 이 채권은 뭐로 인해서 발생합니까?
이걸 통해서 발생하겠죠. 이것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본계약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민법 시간에는 당좌 대월 계약 뭐 이런 걸 설명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계약이에요. 그럼 이 기본계약은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원인은 이게 등기원인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시든 말든. 이런 건 민법 지식이 좀 높아지시면 저절로 아시는 거예요. 아직 4월이라서 민법 지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네, 민법 지식 올라가면 네, 다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음은 설정 계약이 등기원인이 되는 것이고 기본 계약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73번부터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다 끝낼 거예요. 끝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당권 지식이 올라가면 출제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끼시지만 그래서 민법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게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요약집에서 다 출제될 만한 지문들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당권 등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등기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꼼꼼히 설명할 생각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등기라서 아마 가등기, 가처분 등기 다음 시간에 할 거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겁니다. 12문제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등기니까 땡땡이 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등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